임성근 판사 사법연수원 동기 140여 명이 탄핵돼야 할 사람은 김명수 대법원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야당 법사위원들은 대법원을 항의 방문했고 김 대법원장은 침묵했습니다. 헌재가 헌법연구관들이 참여하는 임성근 판사 탄핵심판 TF 구성에 들어갔습니다. 이달 말 만료되는 임 판사 임기 내에 헌재가 탄핵 여부를 결론내긴 어려워 각하가 우세하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정부가 이사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제기된 우려를 두고 서울 재건축조합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고 서울에만 후보지가 200여 곳이 넘는다고 했습니다. 서울역 쪽방촌에 최고 40층 규모 아파트 단지를 지어 2,400여 가구를 공급하는 계획도 내놨습니다. 식약처 자문기구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만 65세 이상 고령층에 투여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예방접종 일정의 차질이 우려됩니다. 황희 문체부 장관 후보자가 이른바 수자원공사 혜택 법안을 발의한 뒤 수자원 임원에게서 1,000만 원을 후원받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I 확산으로 인한 가격 상승과 학교 급식 중단으로 인한 수급 불균형으로 닭날개와 다리만 따로 파는 메뉴는 시중에서 보기 어렵게 됐습니다. TV조선이 마련한 서울시장 후보 릴레이 인터뷰, 오늘은 박영선 전 장관이 출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 해명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법조계에서 김 대법원장의 탄핵을 요구하는 첫 집단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문제 대화 녹음을 공개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법연수원 동기 140여 명이 김 대법원장의 탄핵을 주장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김 대법원장의 정치권 눈치 보기와 거짓말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커지면서 이제 파문이 어디까지 번질지 예단하기 어렵고 사법부의 신뢰 회복하기 어려운 손상이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오늘 첫 뉴스는 최민식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법원의 권위를 실추시키고 다수의 법관에게 치욕과 자괴감을 느끼게 했다. 탄핵돼야 할 사람은 김명수 대법원장이다. 헌정사상 최초로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된 임성근 부장판사의 사법연수원 동기 140명이 발표한 공동 성명서입니다. 최재경 전 민정수석과 한승전 전주지법 법원장 등 사법연수원 17기 300여 명 중 절반 정도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법조인들이 김 대법원장의 탄핵 거짓 해명과 관련해 집단 성명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들은 일국의 대법원장이 거짓말을 했고 녹음 파일이 공개되자 기억이 정확하지 않았다는 등의 변명으로 일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임 부장 판사가 한 행위가 잘한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면서도 이번 탄핵 소추의 실체는 여권의 법원 길들이기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 내부에서도 김 대법원장에 대한 공개 비판이 나왔습니다. 윤종구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법원 내부망에 직업 선택의 자유는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기본권이라며 정치적 상황을 이유로 사표를 반려한 김 대법원장을 에둘러 비판했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야당도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법관 탄핵 진상조사단을 꾸리고 오늘 대법원을 항의 방문했습니다. 하지만 문 앞에서부터 충돌이 벌어졌고 1시간을 기다린 끝에 김명수 대법원장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야당의 사퇴 요구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어서 이채림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대법원 보안 직원들이 정문을 에워싸고 국민의힘 진상조사단의 항의 방문을 막아세웁니다. 아니 여기 책임자 나오라고 그러세요. 의원들은 바닥에 주저앉아 항의합니다. 죄 지은 사람은 처음부터 거짓말부터 시작해요. 국민의힘 의원들은 청사에 진입한 뒤에도 면담을 거부하는 김 대법원장 집무실 앞에 앉아 버텼습니다. 결국 1시간여 만에 면담에 응한 김 대법원장을 향해 자진 사퇴를 촉구했지만 김 대법원장은 답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임성근 부장판사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은 데 대해 재판 중이라 수리할 수 없다고 해명했고 야당 의원들이 녹취록엔 그런 내용이 없다고 하자 녹취록에 없는 내용도 있었을 것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법원 얘기에는 수사재판 중이라도 징계가 아니면 의원 면직을 불허할 수 없다. 이 근거를 대니까 또 아무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거짓말쟁이, 피노키오란 표현까지 써가며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법관 탄핵의 부역자 거짓말쟁이 피노키오 대법원장 체제에서는 대법원장이 거짓의 명수라는 것은 국가재앙이자 국민의힘은 조호영 원내대표를 시작으로 대법원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김 대법원장 탄핵안은 거대 여당에 막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추진하지 않는 쪽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채리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 부장판사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은 게 오히려 사법부 독립을 지킨 행동이라며 김 대법원장을 옹호했습니다. 그러면서 임 판사가 녹취록 공개한 게 오히려 큰 문제였다는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임 판사에 대한 인신 공격도 잇따랐습니다. 여당 분위기는 최원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낙연 대표는 임성근 부장판사의 탄핵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건 삼권 분립이 처음으로 작동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최초의 법관 탄핵이라는 것이 오히려 믿기지 않을 정도입니다. 난폭 운전자 처벌을 운전자 길들이기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말 논란에 대해선 오늘도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최인호 수석 대변인은 오히려 사표를 수리했다면 그게 사법부 독립을 스스로 훼손하는 것이었다며 김 대법원장을 감쌌습니다. 임 판사가 녹음했다는 사실을 문제 삼거나 임성근 판사의 인성이나 인격도 탄핵감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대법원장의 발언에 위헌적 내용이 전혀 없다며 오히려 사표를 내고 책임을 회피하는 관행을 막은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녹음을 하면서 일부러 문제가 될 발언을 유도했다는 취지의 주장도 나왔습니다. 녹음하려고 마음먹은 사람들은 일정 정도 대화나 어떤 이런 걸 유도하지 않습니까? 원하는 내용이 녹음돼. 하지만 당내 일각에선 거짓 해명 등 대법원장의 처신이 부적절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다만 민주당은 김 대법원장의 거취 문제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최원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말 논란이 커지면서 대법원은 오늘도 하루 종일 시끄러웠습니다. 야당 의원들의 항의 방문에 법조계 인사들의 탄핵 요구 성명까지 나오면서 온통 김 대법원장의 반응에 시선이 쏠렸는데 지금은 어떤지 대법원 연결하겠습니다. 한송원 기자. 네, 대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일찌감치 퇴근했더군요. 추가 해명이나 설명은 없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어제보다 조금 이른 시각인 5시 25분쯤 청사를 나왔습니다. 어제는 퇴근길에 1분 정도 짧은 사과 그리고 해명을 했는데 그 이후로 오늘은 별다른 언급이나 추가 해명은 없는 상태입니다. 기자들이 직접 향후 거취에 대해서도 질문을 했는데 대법원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출근과 퇴근할 때 두 번 모두 입을 굳게 다문 채 빠르게 청사를 빠져나갔습니다. 그렇군요. 대법원장의 거짓 해명을 수사해달라는 고발도 잇따르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거짓 해명을 한 김 대법원장을 명예훼손이나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고발장이 대검찰청에 잇따라 접수됐습니다. 어제 김 대법원장을 고발한 데 이어 오늘은 기자회견까지 열고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는 명백한 사법부 독립훼손이자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것이라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일선 판사들 사이에서도 김 대법원장이 자진 사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일부 판사들은 법원 내부망에 공개 비판글을 올리고 있어 이번 사태가 사법 파동으로 번질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대법원에서 TV조선 한송원입니다. 헌정사상 첫 법관 탄핵이라는 공을 넘겨받은 헌법재판소도 심리준비에 들어갔습니다.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6명 이상이 동의하면 최종 확정되는데 이번 탄핵안 심리의 변수는 시간입니다. 임 판사가 오는 28일 퇴임하기 때문에 앞으로 3주 안에 결론을 내리지 못하면 탄핵안 자체가 무용지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헌재가 이례적으로 심리를 서두를 가능성은 없는지 김태훈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과 박주민 의원이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 소추 의결서를 접수한 것은 어제 오후 5시. 국회 의무는 헌법재판에 회부하는 것까지고요. 앞으로 변론과 재판은 헌법재판소의 몫입니다. 헌법재판소는
곧바로 전원재판부에 회부하고 심리에 착수했습니다. 주심은 민변 회장과 세월호 특조위원장을 지낸 이석태 재판관이 맡았습니다. 사상 첫 법관 탄핵인 만큼 헌재는 복수의 연구관을 투입해 TF도 꾸리기로 했습니다. 이번 TF의 방점은 신속성입니다. 임 부장판사는 오는 28일 퇴임 예정인데 그 전에 판단을 내리지 못할 경우 탄핵 소추안 자체가 무의미해지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법조계에서는 벌써 각하 처분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현실적으로 헌재가 28일까지 결론을 내리기는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법에는 탄핵 소추 심판에는 구두 변론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정도 각각 석 달과 2달이 걸렸습니다. TV조선 김태훈입니다. 그럼 여기서 작년 5월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대법원장과 임 부장판사가 문제의 대화를 나눴다는 바로 그 시점입니다. 돌이켜보건대 당시 정치권의 탄핵 압박이 그다지 심했던 것도 아닌데 대법원장은 왜 탄핵을 언급하며 사표를 수리해주지 않았을까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과연 왜 그랬을까요? 장윤정 기자가 당시 상황을 좀 더 자세히 전하겠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과 임성근 부장판사의 녹취 파일이 공개된 만남은 지난해 5월 22일입니다. 하지만 임 부장판사는 이미 한 달 전인 지난해 4월 말 건강상의 이유로 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을 통해 사의를 표했습니다. 하지만 김 대법원장은 김 차장을 통해 사표 수리가 어렵다는 뜻을 전했고 임 부장판사가 김 대법원장에게 직접 면담을 신청해 다시 사표를 낸 게 문제의 5월 만남입니다. 톡 까놓고 이야기하면 지금 뭐 탄핵하자고 저래 나오고 설치고 있는데 그거 내가 사표 수리했다고 하면 야, 국회에서 무슨 이야기 듣겠냐 말이야. 그지? 김 대법원장이 이 자리에서 사표 반려 사유로 국회 탄핵 논의 상황을 언급한 것을 두고 법조계 안팎에서는 의아하다는 반응입니다. 2018년 11월 전국 법관대표회의는 국회가 사법농단 판사들의 탄핵 소추를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20대 국회에서 진전되지 못했고 김 대법원장도 탄핵에 미온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김 대법원장의 탄핵 언급은 4.15 총선 여당의 대승을 의식한 게 아니냐는 뒷말이 나옵니다. 총선에서 180석을 확보한 여당이 탄핵 논의를 진전시킬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분석입니다. 이번 임 부장판사 탄핵 소추안은 찬성 179표로 가결됐습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막 취임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과 만나서 인사협의를 하는 사진을 법무부가 공개했습니다. 추미애 전 장관 당시 총장 패스 논란을 의식한 공개로 보이죠. 검찰 인사를 앞두고 총장과 협의했다는 공개적인 과신셈인데 문제는 내용일 겁니다. 윤석열 총장이 박 장관을 만나고 와서 상당히 불쾌했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이채현 기자가 자세한 내용을 취재했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마주 앉아 있습니다. 탁자 위에는 봉투와 서류가 놓여 있습니다. 법무부가 공개한 사진인데 박 장관이 2시간여 동안 윤 총장에게 인사에 관한 의견을 들었고 인사의 방향과 범위, 주요 인사에 대한 설명을 총장에게 전달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박 장관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무조건 유임시키겠다는 의사를 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법무연수원에 있는 한동훈 검사장의 일선 복귀도 불가하다는 입장도 전했습니다. 박 장관의 일방적인 통보로 일선 지검장과 검사장급 인사 논의조차 사실상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박 장관은 인사와 관련해 검찰총장에게 의견을 들을 뿐이라고 강조했는데 오늘 회동에서도 이 같은 자세를 고수한 것으로 보입니다. 의견을 들어라고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협의라는 개념보다는 좀 좁게 해석을 합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이런 식이라면 인사협의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며 윤 총장이 불쾌감을 전했다고 말했습니다. 박 장관과 윤 총장은 지난해 국정감사장에서도 검찰 인사권을 두고 고성을 주고받기도 했었습니다. 본인 사건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
엄연히 존재하는 윤석열 사단을 비호하기 위해서. 비호할 능력도 없고요. 인사권도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밖에서 다 식물총장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검찰 관계자는 윤 총장은 회동 사진이 공개되는 줄도 몰랐다면서 정치인 출신 장관의 보여주기식 언론 플레이라고 평가했습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 다음 주 화요일 인사청문회를 앞둔 황희 문체부 장관 후보자가 민주당 국토위원이던 지난 2018년 피감기관인 수자원공사가 수익사업을 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냈습니다. 그런데 저희 취재 결과 법안이 통과된 뒤에 수공 간부가 황 후보자에게 고액의 후원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야당은 대가성 후원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홍현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혁신 산업 육성을 위해 사업비 5조 4천억 원을 들여 조성 중인 부산 스마트시티. 황희 문체부 장관 후보자는 국토위원이던 2018년 3월 피감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가 스마트시티에 건물을 짓고 임대 등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국토위 전문위원이 공공기관의 업무 영역 확대는 제한적으로 허용될 필요가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지만 법안은 넉 달 뒤 통과됐습니다. 그런데 이 법안이 통과된 뒤 수공 사장실 직속 고위 간부는 황 후보자에게 2019년부터 2년간 1인당 법정 한도 최고액인 500만 원씩 총 1,000만 원을 후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입법 청탁과 대가성 후원금을 금지한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발의할 당시 수자원공사가 국토위 소관기관이었습니다. 소관 공공기관에게 혜택을 주는 법안 발의로 이해 충돌 논란까지. 황 후보자 측은 정부 추진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만들기 위해 발의한 것일 뿐 수공에 혜택을 주려는 취지는 없었다고 해명했고 후원금을 낸 수공 간부는 개인적 친분 외에 다른 이유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황 후보자 딸의 고액 학비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황 후보자는 평소 공교육 중심의 교육 정책을 강조해왔는데 정작 딸은 한 해 수업료가 4,200만 원인 외국인 학교에 보냈습니다. 황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에 의거한 계산에 따르면 딸의 수업료를 낸 후 황 후보자 가족 3명은 한 달에 60만 원으로 생활한 게 됩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 정부가 어제 대규모 주택 공급책을 내놨는데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정부가 오늘 강남 재건축 단지에 문의가 많고 후보지도 200곳이 넘는다며 사업 성공을 자신했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이 말은 또 얼마나 믿을 만한 것인지 지선호 기자가 주택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윤성원 국토부 차관은 오늘 방송에 출연해 정부 대책 발표 후 강남 재건축 추진 단지에서 문의가 많이 들어온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제시한 유인책으로는 참여율이 저조할 거라는 시장 관측에 이의를 제기한 겁니다. 문의가 국토부로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다. 강남 쪽 재건축 대상지들이. 공급이 이루어질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등이 어느 정도 정해졌지만 과열 때문에 발표를 미뤘다는 설명입니다. 저희들이 뽑은 거는 서울에서 저희들이 222개소는 이미 이제 후보지 리스트는 갖고 있는 거고요. 하지만 그러면서도 설 연휴 이후에 주민과 조합 등을 상대로 사업 설명회를 열겠다고 했습니다. 구체적인 공급 입지와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고 주민과 조합 손에 달렸다는 겁니다. 조합원 동의받고 부지 확보하고 구역 지정하고 실제 이제 신축으로서 입주하는 시점은 아무래도 앞으로 5년에서 한 10년 정도는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부는 후보지 중 10에서 25%는 사업에 참여할 거란 기대를 전제로 수치를 추계해 서울 32만 호 공급안을 제시했지만 실제로 그 정도 물량의 공급이 정부가 기대한 시점까지 이루어질지는 두고 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TV조선 지선호입니다. 어제 정부 발표에는 없었던 서울의 부동산 대책이 오늘 하나 더 나왔습니다. 국내 최대 쪽방 밀집 지역인 서울역 인근 쪽방촌에 공공주도로 40층 규모의 아파트를 짓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아직 땅 주인들과의 협의나 보상 문제도 전혀 협의되지 않은 상태여서 이게 정말 되긴 되는 건지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첩첩산중입니다. 임유진 기자가 그 변수들을 짚어봤습니다. 서울역 인근 빼곡한 빌딩숲 뒤편에 자리 잡은 주택가. 가파르고 좁다란 골목이 거미줄처럼 얽혀 있고 성인 한 명이 겨우 누울 만한 집들이 따닥따닥 붙어 있습니다.
1960년대 산업화에 밀려난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면서 형성된 쪽방촌입니다. 이 햇빛도 안 들어오고 이 집이 나적막하다 보니까 재개발을 해주면 좋지요. 깨끗하고 환하고. 서울역 쪽방촌이 60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이 일대를 정비해 2,400여 가구 주택을 짓기로 했습니다. 공공임대주택 1,250가구와 민간 분양 960가구 등 모두 17개 동, 최고 40층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 할 전망입니다. LH 등 공공기관이 시행을 맡고 원주민 1,000여 명도 재정착시킨다는 계획입니다. 복잡한 문제를 공공부문이 좀 선도해서 개발하고 거기 계신 분들이 훨씬 넓은 집에서 또 저렴한 비용으로 다만 주민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만큼 토지주들이 반발할 수 있다는 점은 남은 과제입니다. 주민 의견 수렴이라든지 지구 지정 그리고 보상과 입주 여러 과정이 남은 과정에서 주민과 자주 소통하고 만나서 원주민 정착의 공공임대 그리고 민간 분양까지 파격적인 소셜미스가 제대로 성공할 수 있을지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TV조선 임유진입니다. 자, 정부가 이제라도 대규모 부동산 공급 대책으로 돌아선 건 반가운데 보신 것처럼 실현까지는 여러 가지 변수가 필요합니다. 이러다가 정권 끝나고 나면 또 유야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의구심도 적지 않은 게 사실이죠. 그래서 무작정 반길 일인지 따져보겠습니다. 자, 윤슬기 기자. 어쨌든 저희도 부동산 정책만큼은 정부의 생각이 바뀌어야 한다 이렇게 쭉 주장을 해왔기 때문에 반가운 건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정부가 공급 확대라는 신호를 시장에 보낸 건 분명합니다. 중요한 건 이 주택 83만 호를 어디에 짓고 언제 입주하느냐겠죠. 그런데 정부는 2025년까지 주택 부지 공급이 목표라고 했지 주택 공급이 목표라고 하진 않았습니다.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는 대목 중에 하나죠. 자, 그러니까 주택 공급이라고 해야 되는데 주택 부지 공급이라고 한 것 여기에도 상당한 의미가 있다는 거죠? 네, 이 부지 확보는 전체 사업에서 중간 단계에 불과합니다. 정부는 역세권, 준공업, 저층 지역을 개발해서 19만여 호를 공급할 계획인데요. 절차가 이렇습니다. 먼저 토지 소유자 등이 사업을 제안해야 하고 그 뒤 5단계를 거쳐 공공기관이 이 부지를 확보합니다. 그 다음으로 주택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승인한 뒤 착공을 거쳐서 최종 입주를 하게 되죠. 정부는 사업 제안부터 입주까지 전 과정을 4년에서 5년 이내에 끝낸다는 계획입니다. 그런데 앞서 전해드린 대로 이 부지 확보에만 최대 4년을 예상하는 상황에서 입주까지 모든 절차를 과연 5년 내에 마칠 수 있을지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전문가 얘기 들어보시죠. 전국적으로 사업지를 많이 발굴해서 진행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사업지들이 5년 이내에 사업을 완료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 무리가 있을 거라는 예상이. 그러니까 정부가 내놓은 타임 스케줄의 현실성이 의심된다. 자,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83만 호나 되는 이 어마어마한 양의 집을 어디다 지을지는 구체적으로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일단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일부 지역의 가능성을 언급하긴 했지만 정부가 공식 발표한 지역은 아직 없습니다. 지금 공급 지역을 발표하면 시장이 과열될 것이란 게 오늘 국토부 차관의 설명이죠. 시장 과열 때문에 입지를 밝히지 못하겠다.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아리송하네요. 자, 그런데 공터가 아니라 땅 주인이 있는 곳에다 집을 짓겠다. 이 생각은 확실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유자를 설득해서 부지를 확보하는 게 지금으로서는 가장 큰 난관이죠. 하지만 정부는 이 공공주도로 하되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낙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그런데 부족한 상황이죠. 그러면서 개발 이익을 우리 사회 모두가 공유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이 부분 역시 시장에서 어떤 반응을 보일지 사실은 불안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개발 이익이나 모든 것들을 이제 공공이 가져가게 되면 민간 사업자들이 시장에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공급이 이루어지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이 정부 들어서 그동안 공급 대책에 소홀했다는 비판이 너무 거세게 나오니까 서둘러 공급 대책을 내놓긴 했는데 윤 기자 설명 듣고 보니까 다 믿긴 어렵고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군요. 그렇습니다. 예, 윤슬기 기자 잘 들었습니다.
이달부터 백신 접종이 시작되죠. 그런데 우리가 1, 2분기에 접종할 예정이었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고령층 접종을 두고 식약처가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고 최종 판단은 질병관리청에 넘겼는데요. 유럽의 여러 나라가 잇따라서 고령층 접종을 제한하고 있어서 결정을 내리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접종 계획 차질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박상준 기자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의 임상시험에 참여한 65세 이상 고령자는 660명에 불과합니다. 백신을 맞고 확진된 사람과 가짜 백신을 맞고 확진된 사람은 각각 1명으로 같습니다. 고령층에 효과가 있는지 이 임상시험 자료만으로는 판단이 불가능합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 중앙약사심의위원회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18세 이상에 접종하도록 허용하되 고령층 접종은 질병관리청이 최종 판단하도록 했습니다. 65세 이상의 백신 접종 여부는 효과에 대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고령층 접종을 권고했던 닷새 전 1차 전문가 자문단의 의견과는 엇갈립니다. 질병청은 예방접종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접종 계획을 확정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최근 유럽에서 잇따라 고령층 접종을 제한하거나 승인 자체를 보류하고 있어 쉽게 결론 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결정이 지연되면 당장 이달 말 요양시설 입소자부터 접종을 시작하겠다는 계획부터 차질이 빚어집니다. 만약 고령층 접종 불가 결정을 내릴 경우 예방접종 계획을 다시 짜야 합니다. TV조선 박상준입니다. 다음 달 신규 확진자가 최대 2,000명에 달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설마 그렇게까지 될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만 이 변이 바이러스가 심상치 않은 상황에 또 이번 설 연휴 주요 관광지가 이미 예약 완료된 게 우려를 낳습니다. 서영일 기자입니다. 이번 설 연휴 기간 제주도에는 14만 명의 관광객이 찼습니다. 최근 제주에서 발생한 확진자 11명 중 9명은 외부로부터 감염됐습니다. 제주도는 코로나 검사를 받고 방문해달라고 당부하는 등 방역을 강화했습니다. 정부는 주요 관광지의 예약이 다 찼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며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3차 유행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번 설 연휴에 이동과 여행을 최대한 자제해 주실 것을. 설 연휴와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 4차 대유행이 올 수 있다는 우려는 커지고 있습니다. 하루 200에서 500명대의 환자 발생이 이어지다 3, 4월 하루 최대 2,000명의 확진자가 쏟아질 수 있다는 분석까지 나왔습니다. 코로나19 환자는 사흘 만에 300명대로 줄었습니다. 하지만 서울 중랑구 아동돌봄 시설과 강북구 사우나 등에서 새 집단 감염이 나왔습니다. 일상 감염이 재확산되는 가운데 정부는 내일 9시 영업 제한 등의 일부 방역 조치를 완화할지 결정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서영일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연속 기획보도 코로나의 그늘 벼랑 끝에 내몰리다 첫 순서입니다. 코로나 여파로 해외여행이 줄면서 면세점 역시 개점 휴업 상태가 된 지 오래입니다. 그 상황이 얼마나 심각할지 예상이 어렵지 않습니다만 저희 취재진이 찾은 현장 상황은 더 절박했습니다. 이용객을 단 한 명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중국설 춘제가 겹쳐서 구정 연휴 때마다 발 디딜 틈이 없었던 면세점들은 이번 설에는 문을 닫기로 했습니다. 류지영 기자입니다. 서울 시내 한 대형 면세점. 설 연휴가 한 주 앞이지만 내부는 한산하다 못해 텅텅 비었습니다. 지난해 이맘때 발 디딜 틈 없던 화장품 코너도 고객 한 명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직원들도 판매를 포기한 듯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코로나19로 고객이 크게 줄자 시내 면세점들은 최대 특수인 설 연휴에도 문을 닫기로 했습니다. 관광객 감소는 물론 면세업계 큰손인 중국 보따리상 따이궁조차 춘제 연휴에 중국으로 돌아가면서 닫는 게 낫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설 명절은 면세점으로서는 가장 대복인 시즌인데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관광객이 오지 않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문을 닫는 게 더 나은 상황입니다.
지난해 면세점 이용 내외국인 수는 전년에 비해 약 80% 줄어들었고 연 매출액도 최고점을 찍었던 전년에 비해 40% 가까이 급감했습니다. 면세점 입점 브랜드도 고사 직전입니다. 영세한 브랜드는 직원들에게 무급 휴직을 시행하고 있고 대형 브랜드는 다른 매장으로 직원들을 파견하기도 합니다. 이 상태가 계속된다면 산업 기반이 망가질 수 있기 때문에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한국 면세점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은 백신 접종에도 당장 여행이 어려운 만큼 면세 한도 확대 등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TV조선 류지연입니다. 이 코로나로 국내외 여행이 중단되면서 여행업계도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죠. 업계 1위였던 업체는 매출이 90% 넘게 줄어서 본사 건물을 매각했고 중소규모 업체 사장들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생존을 위한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배상윤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여행사 사무실입니다. 직원도 손님도 없이 내부가 텅 비었습니다. 지난달까지 함께 버티던 직원 8명은 지난달부터 무급휴직에 들어갔고 혼자 남은 업체 대표는 손세정제를 팔면서 재개할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정제나 뭐 이런 것들을 지금 뭐 판매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야 그래도 그 직원들 월급이라도. 또 다른 여행사 대표는 지난해 7월 아예 회사 문을 닫았습니다. 지금은 대형 병원 지하 한 켠에서 판매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계를 이어갑니다. 부모님도 부양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까지 못 드린 고객님들의 계약금들도 있으니까 그분들한테 계속 조금씩 갚고 있는 거고. 경영 사정 악화로 사직권료를 받은 한 직원은 여행업계 1위 회사를 다녔다는 자부심도 점점 사라집니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있으니까 버틴다고 해서 좋아진다 나빠진다 이런 가능성도 별로 없어 보이고 솔직히 말해서 사인하신 직원분들 되게 많아요. 정부로부터 싼 이자에 특별융자를 받은 중소여행사들은 매출이 발생하지 않아도 어쩔 수 없이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대출 상환 때까지 폐업할 수 없다는 정부의 특별융자 조건 때문입니다. 이렇다 보니 상가 임대료를 내기 위해 추가 대출까지 받으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TV조선 배상윤입니다. 치킨 먹을 때 닭 날개나 닭 다리만 찾는 분 많은데요. 일부 치킨집에서는 이 메뉴가 품절됐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이정민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한 유명 치킨 프랜차이즈 홈페이지. 닭 날개나 닭다리로만 이루어진 메뉴의 일시 품절 안내문입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수급이 조금 어려운 상황은 사실 맞고요. 소비자들이 전화를 해서 시키겠다고 이렇게 하면 물량이 있는 데는 나오고요. 없는 데는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닭고기를 공급하는 업체들은 치킨 프랜차이즈 회사에 한 마리를 온전히 납품하기도 하지만 날개와 다리만 부분육 형태로 보내기도 합니다. 가슴살 등 나머지 부분은 급식 시장이나 패밀리 레스토랑으로 보내는데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판로가 막혔습니다. 코로나까지 덮치는 바람에 급식 시장 완전히 죽었고 외식업은 완전히 끝장이 났잖아요. 결국에는 마이너스라는 거죠. 수지 타산이 안 맞는 닭고기 공급업체는 부분육 가격을 높였습니다. 닭 날개 가격은 1년 전보다 44.6% 뛰었고 닭다리 부위도 40% 이상 올랐습니다. 거기다 AI가 전국으로 확산하면서 닭고기 공급량이 줄었습니다. 살처분으로 생닭이 부족해졌기 때문입니다. 닭고기 공급이 줄고 가격이 오르자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들은 부분육 확보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3월 이후에 최악의 경우에 대비해서 그 독일 업체하고 농장들하고 계속 소통을 하고 있어요. 업계에서는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치킨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정민입니다. 예,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자 릴레이 인터뷰. 오늘은 민주당 예비 후보인 박영선 전 장관을 모셨습니다. 참고로 우상호 후보께도 같은 기회를 드리겠다고 요청을 했습니다만 고사했다는 점 먼저 알려드리면서 인터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3년 전에 또 같은 이유로 뵌 적이 있는데 3년 만에 다시 모시게 됐습니다. 네. 이번에는 그 공식적으로 출마 선언하기에 상당히 좀 시간이 좀 있었는데 개인적인 결심의 문제였습니까? 아니면 당내 어떤 조율의 문제가 있었습니까? 그 당시에 중소벤처기업부가 안고 있던 현안 중에서 버팀목 자금, 소상공인들에게 드리는 버팀목 자금을 차질 없이 준비해야 되는 좀 그런 상황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백신이 곧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백신이 들어오게 되면 이 백신의 접종과 관련해서 주사기의 문제와 관련해 요즘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찾고 있다는 그 쥐어짜는 특수 주사기 그것을 대한민국에서 중소기업이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월 1,000만 개 정도의 스마트 공장을 만드는 문제 이런 것들이 현안이 굉장히 그 당시 다급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쉽게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그만둘 수 있는 상황이 좀 아니었었습니다. 현직 장관의 신분이기 때문에 좀 늦어졌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이번 선거에서만큼은 민주당이 후보를 안 내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얘기가 당 내에서도 상당한 고민이 있었던 걸로 알고 혹시 개인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은 없으셨습니까? 저는 그 문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서울에 직장 생활을 하면서 마음의 상처를 안고 있는데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사람처럼 행동하는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여성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여성들이 그렇게 마음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고독한 일이고 또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첫 여성 서울시장의 당선이라는 것이 그러한 여성들에게 좀 더 뭔가 여성의 그 문제에 대해서 희망과 꿈을 줄 수 있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전임 박원순 시장께서는 사람을 위한 도시 이런 개념을 많이 내세우셨는데 혹시 시장이 되신다면 박영선 시장이 생각하는 서울시는 어떤 시입니까? 저는 서울시 대전환 21분 도시 서울입니다. 100년 전에 마차에서 자동차로 세상이 변할 때 그 당시는 도로 중심의 자동차 중심의 도시였었습니다. 그리고 또 스페인 독감이 유행을 해서 상업지구, 주거지구 이렇게 조닝이 만들어지면서 도시 집중화 현상이 일어났죠. 그런 100년의 시간을 뉴욕 맨하탄과 같은 그 도시의 표준을 보고 우리가 따라갔었는데 이제는 자동차가 자율주행차 시대로 바뀌고요. 그리고 코로나19라는 이 또 대유행병이 번지면서 그런 도시 집중화 현상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그린 다핵화 도시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21분 안에 내 삶의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서울을 만들려다 보니까 21개의 그 다핵 서클을 만들 수 있게 됐고요. 기존 행정구역과는 다른 겁니다. 다른 개념입니다. 왜 다른 개념이냐면요. 예를 들어서요. 양천구의 신영시장이 전통 그 시장이지만 온라인화가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는 시장인데 여기서 배달을 가는데 양천구를 넘어서는 강서구에서도 주문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이 신영시장에서 굉장히 그 배달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그런 저한테 그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것처럼 병원도 21분 안에 또 주거와 그 직장도 21분 안에 통학도 21분 안에 이렇게 해결이 되면 콩나물시루 같은 지하철의 고통 또 아이들 학교 보내는 문제에 대한 걱정 이런 것들을 덜 수 있고요. 특히 어르신들은 21분 안에 내가 아팠을 때 병원에 갈 수 있다. 이런 서울이 되면 굉장히 안심하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부동산 문제에 관심들이 많으신데 지금 정부가 생각하는 부동산 문제의 큰 줄기는 어쨌든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에 있는 것 같은데 얼마 전 말씀하신 걸 보면 민간 재건축 이거 존중하시겠다. 민간 재개발도 충분히 반영하겠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조금 마찰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할 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간 재개발, 재건축을 존중하면서요. 다만 거기에 커뮤니티, 공동 커뮤니티의 개념이 좀 들어갈 필요가 있겠다. 예를 들면 제가 구로에 국회의원을 할 때요. 아파트 주변에 그 기적의 도서관을 만들어 드렸는데요. 그 기적의 도서관을 만들고 나니까 아파트의 가치가 2배 이상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도서관을 활용하는 아파트 주민들의 어떤 그 활용 그 평균 인원수가 일주일에 일당 600명에서 주말에는 1000명까지 이렇게 늘어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어떤 민간 재개발, 재건축도 단순하게 아파트만 지어서는 지속까지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좀 뭐 예민한 질문이긴 합니다만 과거에 문재인 대통령과는 좀 불편한 관계가 있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실제로 어떻습니까? 저는 이제 2012년 예. 대선 때 그리고 2017년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을 같이 선거 때 처음부터 끝까지 모시고 다녔던 수행을 담당했던 사람인데요. 그 과정에서 뭐 2012년 대선이 끝나고 나서 제 의견이 잘 반영되지 않아서 제가 좀 섭섭함을 느꼈던 그런 시절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나와 있는 후보 중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보필해서 국정을 책임졌던 유일한 국무위원의 행정 경험이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상호 이제 후보와는 단일화를 하실 테고요. 또 이제 그 민주당 외에 다른 여권 후보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네. 최종적으로 여권 정의당은 후보를 안 내겠다고 지금 한 상태고요. 여권 후보 단일화, 전체 후보 단일화 노력을 하시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네, 저는 거기에 찬성합니다. 그러니까 네. 김진애 의원, 그러니까 정봉주 의원하고 같이 정봉주 다, 의원도 네, 있는 네, 거죠. 네. 그럼 민주당 먼저 하고 2단계로 후보 단일화를 하게 됩니까? 아니면 그런 한꺼번에 할 수도 있습니까? 구체적인 얘기는 아직 논하지 않았는데요. 그런 그 통합과 관련된 부분은 저는 시간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좀 훈훈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상호 후보님이 누님 그러시던데 네. 우상호 후보님의 장점은 뭡니까? 우상호 후보님은 굉장히 마음이 선한 사람입니다. 예.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저희 방송에도 좀 나와주시면 좋겠는데 안 나오시겠다고 해서 마지막으로 여쭤봤습니다. 네. 자, 박영선 전 장관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미얀마 국민들이 하나둘 거리로 나서고 있습니다. 이 군부 쿠데타에 반발하는 거리 시위가 곳곳에서 열리고 있는 건데요. 유엔 안보리는 아웅산 수치 등 구금된 인사들의 석방을 촉구했습니다. 신은서 기자입니다. 수백 명의 대학생들이 강의실에 나섰습니다. 교수들도 동참했습니다. 반쿠데타의 상징이 된 붉은 리본과 세 손가락을 들었습니다. 의료진들은 쿠데타에 반대한다는 구호를 들었고 휴대폰 불빛을 밝히며 민중가요를 불렀습니다. 소음 시위도 계속돼 곳곳에서 경적을 울리고 냄비를 두드리고 손뼉을 마주칩니다. 소음 시위도 벌써 사흘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해외 미얀마인들도 대사관 앞에서 불빛을 모아 고국에 힘을 보탭니다. 쿠데타 세력의 사진을 불태웠습니다. 미국 정부는 미얀마 군부를 향해 권력을 포기하라고 압박했습니다. The Burmese military should relinquish power they have seized, release the advocates and activists and officials. 유엔 안보리는 쿠데타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면서도 군부를 직접적으로 규탄하지는 않았습니다. 미얀마 누리꾼들은 안보리에서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 중국과 러시아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TV조선 신은서입니다. 많은 이들에게 사랑을 받았던 고우영 화백의 삼국지가 아들의 손에서 재탄생됐습니다. 흑백판이었던 만화가 형형색색의 컬러판으로 출간됐습니다. 임서인 기자입니다. 43년 전 고우영 화백의 손끝에서 탄생한 삼국지의 인물들이 색을 입고 되살아났습니다. 고화백 생전 그림 작업을 도왔던 아들 고성원 씨가 종이책 10권 분량의 흑백 원고를 스캔해 디지털로 색을 칠한 겁니다. 우리 다음 세대도 좀 찾을 수 있는, 친근하게 갈 수 있는 이제 시각적으로 좀 더 아버지 작품을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2008년 스포츠지에 재연재하며 시작한 색칠 작업. 고우영 화백이 수채화 물감으로 완성한 표지 인물의 색을 따랐고 타오르는 불길, 밤하늘 등 배경에서 아버지의 수채화 느낌을 살렸습니다. 때론 상상력을 보탰습니다. 상상 속에서는 뭐 아버지하고 대화도 나누고 아버지 이건 어떻게 한번 칠해볼까요?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는데 그건 제 생각뿐이고 계속 꾸준하게 작업을 해서 흰 공간은 칠하면 됐지만
고화백이 이미 검은 잉크로 칠한 붉은 말, 적토마는 고민 끝에 단 한 번 빨간색을 덮었습니다. 오랜 세월 잊혀지지 않는 만화를 그린 아버지가 자랑스러운 아들. 아직 계셨으면은 40년 후에도 더 재밌을 만화를 지금도 작업을 하셨을 텐데 너무 빨리 가셨던 거 기억이 아쉽죠. 그래도. 아들의 손을 거친 고우영 삼국지. 다채로운 색깔을 입고 독자들을 다시 찾아왔습니다. TV조선 임서인입니다. 전지훈련이 한창인 올 프로야구 최고 기대주는 키움의 19살 선수 장재영입니다. 계약금만 9억 원에 달하는 괴물 신인인데요. 패기 넘치는 각오를 이다솜 기자가 들었습니다. 괴물 신인 장재영의 묵직한 직구에 추임새가 절로 나옵니다. 스프링 캠프 시작 이후 첫 불펜 피칭에서 공 20개를 던진 장재영. 사실상 몸풀기 수준이었지만 직접 지켜본 홍원기 감독은 19살 신예의 돌직구에 벌써 매료됐습니다. 야구인들끼리 하는 그런 얘기는 한데 공이 되게 무겁다, 힘이 있다. 일단 직구가 너무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189cm의 큰 키에서 내리꽂는 시속 150km의 빠른 공으로 고교 무대를 평정했던 장재영은 메이저리그의 구애를 뿌리치며 국내 무대를 선택했고 키움의 1차 지명을 받았습니다. 계약금 9억 원은 2006년 한기주에 이어 역대 두 번째 규모. 원조 괴물 류현진의 신인 계약금도 2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150이라는 구속은 아무나 가질 수 없다고 생각을 해서 조금 패기 있는 모습으로 자신감 있게 던지면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1군 무대 생존이라는 소박한 목표를 잡은 특급 신인이지만 승부사 기질은 숨기지 않았습니다. 양희지 선배님 테이블 잘 치는 타자랑 상대를 했었을 때 저의 공이 통하는지 안 통하는지 조금 확인을 하고 싶어서. 홍원기 감독은 시범 경기를 거쳐 장재영의 보직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이다솜입니다. 우리말 이름 굴비는 뒤집으면 비굴이 됩니다. 그래서인지 비굴하지 않겠다는 한자 굴비에서 유래했다는 얘기가 많죠. 시인들도 굴비를 비굴하지 않은 삶의 상징으로 노래하곤 합니다. 분명 비린내도 품계가 있다. 살아서 비굴하겠느냐, 죽어서 굴비하겠느냐. 돈과 권력 앞에 비굴해지는 인생은 굴비가 아니다. 도량은 그릇에 크고 작음을 재는 단위입니다. 그래서 넓은 마음과 깊은 생각, 즉 어떤 일을 해낼 만한 사람의 그릇을 뜻하죠. 시인은 무거운 물독을 들고서 아등바등 살았다고 뉘우칩니다. 내 독 깨뜨리지 않으려고 세상에 물 엎질러 착한 사람들 발등적신죄 더 크다. 애주가였던 고려 문장가 이규보는 작은 그릇은 쉽게 차서 금방 엎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항아리 작은 줄은 모르고 끝없이 술 채울 욕심을 낸다고 혀를 찼죠. 대법원장의 진면목 민낯이 드러나면서 후폭풍이 심상치 않습니다. 법조계 안팎에서 참담하다는 반응이 잇따르고 있고 사법연수원 17기 140여 명이 김 대법원장 탄핵과 자진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자신이 불러일으킨 이 사태를 스스로 책임지고 매듭짓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겁니다. 하지만 짤막한 사과 한마디만 하고는 기자들 질문에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를 만난 국민의힘 의원들은 사퇴할 뜻이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진보 성향 판사 모임 우리법연구회 회장과 국제인권법연구회 초대 회장을 지냈습니다. 연배와 경력 모두 파격적인 대법원장 임명이었음을 의식한 듯 전임지 춘천지방법원을 떠나며 이런 이민사를 했습니다. 현명한 사람들은 다 가기 싫다고 했고 다정한 사람들은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제목을 인용하며 또 다른 길을 떠난다고 했죠. 김수환 추기경은 호가 옹기였습니다. 좋은 것과 나쁜 것, 심지어 오물까지 모든 것을 담아내는 옹기이고자 했던 겁니다.
그렇게 크고 깊고 넓은 그릇으로 살다 떠났습니다. 모든 그릇에는 저마다 어울리는 것이 있기 마련입니다. 종지는 간장을, 사발은 국을, 뚝배기는 찌개를, 장독은 장을 담아야 제구실을 합니다. 그러고 보면 김 대법원장의 오늘은 다정한 사람들이 가지 말라고 말리는 길을 떠나왔을 때 이미 시작됐던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2월 5일 앵커의 시선은 잘못 들어선 길이었습니다. 오늘 추위가 풀린 데다 미세먼지도 없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주말에도 초봄처럼 포근한 날씨가 이어질 텐데요. 다만 공기는 맑지가 않겠습니다.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토요일과 일요일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겠습니다. 특히 내일은 먼지에 안개까지 끼는 상황이라 종일 흐릿하겠습니다. 또 동해안은 내일 낮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요. 밤에는 강원 영서와 충북 북부 지역에 비가 약하게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자세한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3도에서 7도가량 높겠는데요.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은 10도, 대전과 전주 12도, 대구는 15도까지 치솟겠습니다. 당분간 뚜렷한 눈비 소식은 없는데요. 다만 기온 변화가 심할 것으로 보여서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예, 2월 5일 금요일 뉴스9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